자, 안녕하세요. 3월 3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쁠 텐데 바쁘더라도 해야 될 건 우리 같이 하면서 오늘 또 매식경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첫 기사는요. 이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동학개미 열풍에 규제가 겹쳐. 은행 신탁은 썰물이래요. 참 무슨 말일까 한번 봅시다. 지난해 신탁사 보수가 16% 줄었대요. 당국에서는 ELT 판매 총량 규제에 은행이 가장 타격이 크다. 그런데 연금과 부동산 신탁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은행 수탁액이 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황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은행에서 많은 자산들을 뭐 갖고 있지만 뭐 퇴직연금도 있고 금전채권도 있고 부동산 신탁 유가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금융권을 쓰는 친구들이라면 지원 동기라 입사와 포부를 쓸 때 이러한 각계의 이 키워드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입사와 포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들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019년 말 대비해서 2016년이 어떻게 됐는가 변화 늘어났고 좀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조금 늘어났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신탁 보수가 2019년 말 대비해서 지금 빠지고 있죠. 신탁 보수는. 자, 이러한 방향성들을 한번 알아주고요. 자, 한번 볼게요. 라임과 옵티몹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사 신탁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매식경을 다 계속 본 친구들은 다 이해하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본다. 그럼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의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뭔지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슈는 지금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요 두 개의 골자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고객들이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을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ELT의 투자자들의 발길을 끊으면서 발생한 현상이래요. 지금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ELT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정기 예금과 비교해서 마케팅을 해서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태 때문에 ELT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이제 일단 은행이 얘기하는 거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야? 왜 이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ELT라는 걸 내가 한번 찾아보고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고객들은 이미 우리들한테 지금 약간의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게 좋아요라고 했으면, 네라고 해서 영업이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야? 은행원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믿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이제는 다 그렇게, 패턴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영업을 잘할 거예요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 나라면 이러한 것들을 세일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들을 어떻게 신뢰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고위험 상품 관련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직접 투자 열풍도 신탁업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아무튼 결국 뭐냐면 위험이 있는 상품들 그리고 지급이 안 되는 거 은행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냉정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성할 게 아니라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죠. 왜?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근데 우리는 면접에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꼭 숨겨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권에 가면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돼야지 여러분들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선진국처럼 이런 금융 문화가 정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자 보면 2020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61개 신탁사가 벌어들인 총 신탁 보수 수수료는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았다? 은행. 아까 이유는 제가 말했죠. 자, 신탁 보수가 줄어든 이유는 주로 판매하던 ELT라는 상품이 이런 판매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ELT를 모른다. 그러면 뭘 찾아봐야 돼요? 네이버에 ELT를 검색해 봐야 돼요. ELT, ELS 다 비슷한 건데 이게 신탁이냐 증권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은행에서 파느냐 증권사에서 파느냐 이제 그런 차이겠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여러분 하나씩 공부해 보면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어차피 살면서 내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취준때 하는 거고 내가 설령 금융권에 못 가더라도 내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이것까지 다루면 매식경이 아니라 매한경이 돼야 되나?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 개의 기사도.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궁금증이 있으면 한번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은행 ELT 보수가 전년보다 60.1% 증권이 이렇게 줄었다. ELT란 뭐예요? 증권사가 발행한 ELS를 신탁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증권사에서 담아서 은행에 그냥 위탁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트루스도 신탁만 붙이는 거예요. 자, 계약 기간 중 기초 자산 가격이 정해진 조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게 주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몇 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으면요 3% 수익이 나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변동성에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투자 안 해본 분들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 자체가 대부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 조건을 밑으로 떨어지기에는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힘들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증시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일반 예금 대비해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자, 은행들은 퇴직연금 제외하고 전체 신탁 판매액의 10에서 20%를 ELT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이걸 은행들이 많이 판매한 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봐 얘기를 뭐 안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ELT를 많이 파는 이유는요. 그 신탁 보수 수수료 때문에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판매해 놓고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제 가만히 PB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들도 어차피 은행원이란 뭐야 직업이 직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인사고과나 그런 것도 잘 받으려면 이 목표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ELT라는 상품이 나쁘지 않아. 왜? 좋으니까 사람들 가입하고 있지. 이자도 지금보다 많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항상 어떤 시점이냐면 이게 생각한 것보다 리스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ELT가 기초자산 가격이 조건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건데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그때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뭐 많게 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객들이 누구 탓을 하느냐? 나한테 이 상품 추천해준 그 직원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상품 설명 과정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100%를 할 수 없겠죠. 사실 왜?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고지하는 거는 맞지만 그것들을 다 얘기하면 누가 가입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솔직히 이건 제가 봤을 때 금융권 전반적으로 좀 약간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금융권에서도 일단 공공기관이 아니라 수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에 상위 기관에서는 정확하게 다 모든 원칙들을 내세워라.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하면 영업이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을 욕할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위에서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도 모른 척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조직 생활할 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진짜 영업에만 욕심이 있어서 그냥 고객을 불문하고 그냥 막 파는 사람들도 진짜 있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은행원들이나 PB분들은 그 정도로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책임을 대부분 다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제도권에서 지금 사라져야지. 사라져야 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변화돼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편하고 그 조직에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직업관과 가치관이 묻어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로열티가 더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ELT라는 것들은 통상 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고 수익돼서 또 ELT 또 가입시키고 또 수익 나면 또 가입시키고 그럼 뭐다? 가입시킬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발생돼.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은행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이자가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내가 만약에 그 금융권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보수들은 조금씩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해됐죠? 은행들이 ELT 판매는 뭐 이렇게 어려워졌고 왜 또 어려워졌냐? DLF 사태 이후 은행의 ELT 판매 총량 규제에 들어갔다. 야, 너희들 이런 사태 많으니까 야, 너희 제한적으로 팔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총량 기준에 맞춰서 ELT를 판매했다. 그래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왜 ELT를 팔고 싶어도 총량 규제로 팔 수가 없다. 그리고 뭐야? 신탁을 대, 이, 그
뭐야, 신탁 수수료의 대부분이 ELT였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은데도 증시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것 때문에도 그런데 총량 규제까지 걸어놔서 은행들의 고충이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지금 동학개미, 서학개미 열풍 맞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지금 여러분들 같은 세대들은 지금 투자 엄청 많게 직접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융권에 뭐 돈을 맡기는 내가 진짜 깨지더라도 내가 한다. 이러한 지금 투자 방식과 음,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굉장히 좋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몰빵 투자는 위험하다.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깊숙하게 했고, 아 벌써 10분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하려면 이 기사 하나도 이렇게 사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월부터 최고 금리 20%, 7월 전 고금리 대출은 단기 대출 받아라. 이게 뭐냐? 자,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대요. 금융위원회는 통과했다. 그래서 후속 조치다. 최고 금리 인하는 내달 6일 공포 후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지금 거쳐서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대출가 10만 원 이상의 4인간 거래 적용되는 최고금, 하여튼간 뭐다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법정 최고 금리는 예전에 66%. 와, 이거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되죠. 66에서 쭉 떨어져서 20%까지 가는 거예요. 20% 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무튼 내려간다. 그래서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최고 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단기 대출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은 뭐야, 요걸 잘 활용하면 이자 경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일에 충실 소득 적어. 30대 미혼 남녀 55%는 캥거루족. 아이고, 참 진짜 요즘에는 쉬운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30대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부모와 동거하는 캥거루족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30대 된 친구들도 취준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뭐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지금 이런데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 미혼 여성이 미혼 남성보다 결혼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은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 남성은 소득이 적어서. 뭐 이런 이유라면은 뭐 저는 뭐 요즘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가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위해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이유는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소득이 적어서 결혼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슬픈 거죠. 자, 30대 미혼 인구 절반 이상은 캥거루족이래요.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 높았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지금 살 수 없는 시대다. 참 진짜 뭐 취업자 비율 나오고 음,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이런 걸 보면은 참 진짜 지금이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딱 힘든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취업부터 지금 결혼, 자녀, 뭐 그다음에 이직, 그다음에 또 은퇴, 막 이런 것들이 와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매식경호 토대로서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취업만은 정답이 아니고, 취업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있으면 지금부터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뭔가 뭐 액션을 취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전해 보든, 차라리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기반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들과 같이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면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럼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결국 나와서 은퇴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여지까지의,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안정된 코스라고 했는데 안정된 코스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거. 이제 일반 대기업도 40대 후반 50대 초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안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또 한 번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때 뭘 준비할 거냐고. 늦는다고 늦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뭐 제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제가 이른 나이에 이직을 하면서 퇴사를 바로 준비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뭐 구독자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그 취업을 할 당시에 이런 신문 읽기를, 신문은 저는 굉장히 취업 전부터 많이 읽었는데 신문을 많이 읽은 거는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에 대한 방향성을 쫓기 위해서 신문을 읽었어요. 주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이제 살아보니까, 그리고 금융권에서 제가 종사라고 하다 보니까 이 신문 하나만 잘 읽고 생각만 잘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내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런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매식경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좋은 면은 분명히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한계는 그 이상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결국 신문 기사를 읽으라는 건 취준에 적용한다는 건 정보를 갖고 가라는 거 알겠는데 학생들이 그럼 결국 신문을 읽고 우리가 적용시키는 연습들을 꼭 취준에만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매식경을 읽은 습관으로 바탕으로 해서 현직자가 된다. 현직자가 돼서 내가 현업을 함에 있어서 신문을 읽고 거기에서 내 직무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은퇴를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사고라는 건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 나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입식 교육으로 신문은 이때만 읽어. 이거는 이때만 하니까 연속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은 이게 뭐 팁이라고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저하고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솔직히 이런 투자는 저는 불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됐고 이런 투자 방법은 저는 투기라고 아직까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 화폐를 대신하는 것이 어떠한 수단으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실물 가치가 뭔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투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이러한 대체 코인들이 분명히 자산 가치로서 그 어떠한 인정이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왜? 지금 기관들이 많이 담고 있고 사회적 구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묻지마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도 있고 뭐야? 비트코인은 저희 알트코인도 있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지금 빚을 내서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 지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주식 투자도 한 15년, 그다음 부동산도 막 이렇게 막 했지만 이 투자에 있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막 흔들리는 거야. 아씨 이거 좀 한번 그냥 뭐 소액으로 해볼까? 내 자신과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어.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내가 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그 거래소라든가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안전장치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는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이 뭐 머지않아서 일어날 환경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 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코인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현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너무 단기성으로 지금 단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뭐 주식 뭐 옵션 하듯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지금 투자 방법이 지금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못 읽어 드리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있어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 왜 지금 중요한가?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이 코인이 나중에 우리가 산업이 변하고 구조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관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관에서도 들어가는 게 뭐 종류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떠한 사람들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지금 편입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게 자산 가치로서 형성될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란 거고 지금 플랫폼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제 알트코인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 우리가 뭐 주식으로 따지면 상장 폐지되는 것들이 날아가는 것들이 거의 99%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건 변동성이 엄청 커. 어떤 거는 막 하루에 40%, 50%, 100%막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수익이 나면은 괜찮다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를 진짜 처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자고 일어나서 이걸 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라는 건 장기적으로 하면 이제 좋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우리 삼성전자 사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통제력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투자를 떠나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업비트나 비슷한 코인업, 코빗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4대 거래소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거나 실패를 할 확률들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금융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다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된다. 10,000원이라도 뭔가 해서 내가 느껴보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쪼록 오늘 수요일 화이팅 하시고 자소서 쓰는 분들은 부지런히 쓰고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내일 봐요.